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긴급 이슈 점검은 드디어 베네수엘라에 있네요. 네, 지난 1월 3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미국 군사작전 오퍼레이션 Absolute Resolve를 시행했습니다. 미국이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프로레스를 체포했죠. 마두로 부부는 USS 이오지마함을 거쳐서 미국 본토로 이송돼서 구금됐습니다. 향후 마약 범죄 그리고 테러 연관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최고법원과 군부의 지지 아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막 비난했다가 다시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막전 막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1월 3일 새벽 1시 1분 미국군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를 태운 특수전 헬기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 중 하나인 카라카스 주변의 푸에르테 티우나 군사기지에 접근합니다. 이 특수전 헬기를 운영하는 이들은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리는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로 2011년에 그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에 투입되던 그 유명한 헬기 침투부대였습니다. 미 특수전 부대가 은신처에 접근함과 동시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전기가 끊어졌고요. 카라카스 외곽 지역과 주변 항구에서 폭발음이 들리면서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죠. 미국은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으로 카라카스의 전기를 끊었고 F-35A와 F-18EF 등의 전폭기가 핵심 군사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베네수엘라군 지휘부는 곧바로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을 틈타 특수전 헬기가 30m 이하의 저고도 비행으로 은신처에 접근합니다. 급히 투입된 일부 베네수엘라군이 미군 특수전 헬기를 향해서 사격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항공 세력이 이들을 제거했고요. 이 과정에서 40여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군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미 특수전 부대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죠. 미 특수전 부대는 베네수엘라군의 방어를 뚫고 은신처로 달려갔으며 미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첫 폭발이 울린 순간부터 문을 부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침실에서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과 아내 실리아는 두꺼운 강철문이 달린 안전실로 대피하고자 침대에서 뛰쳐나왔지만 막 강철문을 닫으려고 할 때 델타포스가 닫히던 문을 잡고 이들을 끄집어냅니다. 미 특수전 부대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헬기로 운송하기까지의 작전 시간은 10여 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작전은 완료됐죠. 너무 쉽게 작전이 끝난 거 아닌가요?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의 명칭은 확고한 결의, 즉 Absolute Resolve입니다. 작전에 앞서서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중앙정보부 CIA는 스파이를 침투시켜 마두로 대통령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5천만 달러 한화 약 723억 원의 포상금을 약속했고요. 이 막대한 포상금이 체포 작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요, CIA-팀은 마두로가 어디에 살고 어디로 여행하고 무엇을 먹고 입고 그의 반려동물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침투부대인 델타포스는 켄터키주에 설치한 실물 크기의 마두로 모형 거처에서 강철문을 폭파하고 목표물을 체포, 호송하는 훈련을 반복했죠. 그럼 미국 CIA가 마두로 대통령이 사용하는 모든 안전가옥의 위치와 구조 정보를 확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마두로 대통령은요, 6에서 8군데의 안전가옥을 두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애용하는 장소는 바로 푸에르테 티우나 군사기지 안에 있는 라로카라고 불리는 지하벙커였습니다. 이 라로카는요, 우리나라 말로 바위란 뜻입니다. 푸에르테 티우나 군사기지 안에는요, 베네수엘라 국방부와 군사학교 외에 최정예 경호부대가 집결하고 있었기에 마두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잠자리에 해당합니다. 물론 미국이 스텔스 점퍼기와 지하 관통탄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요, 1976년 행정명령을 통해 정치적 암살을 금지했고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작전 중에 MQ-1 프레데터 공격기를 사용해 탈레반 지도자인 무하마드 오마르를 발견했지만 정치적 암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공격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두로 대통령이 방심한 또 다른 이유는요, 체포작전 전날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낸 특사를 만나 형제를 과시하면서 기념사진까지 찍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습과 체포작전이 수행된 1월 3일에도 중국 특사단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여전히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마두로 대통령은 설마 중국 특사단이 있는데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할까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허를 찔렀죠.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베네수엘라 방공망도 중요한데요. 베네수엘라는 소수지만 러시아제 S-300VM이 있었고요. 이 밖에 북 M2E, 페코라 2M 등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제 3차원 장거리 탐색 레이더 JYL-1과 적어도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YLC-2와 YLC-18 계열 레이더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았었던 점이죠. 특히 중국제 VHF, UHF 대역 스텔스 탐지용 레이더는요, 이번 공습에서 요격이나 작전 억제에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형상 스텔스기 존재 탐지, 즉 어디쯤 뭔가 있다 수준의 탐색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텔스기를 탐지한다고 해서 요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VHF 레이더의 본질적 한계는 명확한데요. 방위와 거리 오차가 크고요. 고해상도 추적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격 통제 레이더로 직접 연결도 불가하죠. 따라서 베네수엘라 방공 구조를 다시 보면요. 탐지는 중국제 VHF, UHF 레이더, 교전은 러시아제 S-300VM 또는 부크로하는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체계 통합이 전혀 안 된 허수아비 방공망이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전격적인 작전이었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미워한 것은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집권 1기 때에도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미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알려진 그나마 제정신이 박힌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체포 작전이 진행될 수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곁에는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있었고요. 또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후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도 매우 노련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는 마두로 체포작전을 만류했었어요. 하지만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은요, 예스맨들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요, 쿠바 이민자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처럼 반미 성향의 남미 국가를 아주 극혐하는 인물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은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을 결정한 또 다른 배경에는 미 특수전부대의 실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20년 이상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그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적 수뇌부를 추적 및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완전히 도같은 상태입니다. 오랜 전쟁 과정에서 델타 포스, 대북으로 알려진 티어 1급 부대가 적극 양성되면 물론 적의 은거지까지 신속히 침투할 수 있는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수많은 실전을 경험했고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 특수전부대는 무슨 선견지명을 가지고 창설된 부대도 아니었고요. 단번에 잘 싸우지도 못했었습니다. 네이비실은 쿠바 사태의 충격으로, 그리고 델타포스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수많은 삽질로, 그리고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는 1980년에 있었던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인 독수리 발톱 작전의 뼈아픈 실패를 교훈삼아 창설되었습니다. 대표적 실패 사례인 독수리 발톱 작전의 경우 델타포스가 첫 투입된 사례였지만 작전 지역인 테헤란에 접근하기도 전에 해군 소속의 RH-53 수송 헬기와 공군 소속의 C-130 수송기가 충돌해 8명이 사망하고 그 과정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기도 했죠. 이후 미 특수전부대가 최초로 실전에 투입된 것은 1983년에 있었던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작전이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인 그레나다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자 공산주의 정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미국인 1000여 명을 구출하고자 침공작전을 개시했죠. 그레나다 침공작전에서도 미 특수전부대가 총출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해안정찰에 투입된 네이비실 부대는 잘못된 위치에 착륙하는 바람에 4명이 익사했고 그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네이비실 최정예인 실 6팀은요, 이게 대북으로죠. 이 실 6팀은 가택 연금 중이던 그레나다 총독 폴 스콘과 그 가족을 구출하고자 침투했다가 그레나다군에게 포위되어 전멸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 6팀은 주변 미 육군 부대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려 했지만 당시 미 육군과 해군은요, 무전기 주파수가 달라서 통신이 되질 않았어요. 결국 폴 스콘 총독집에 있는 유선 전화를 사용했고요. 신용카드 결제로 미 국방부에 전화해서 겨우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육군 특수전부대 헬기가 미 해군 상륙함에 착륙해 급유를 요청하자 미 해군은 자신들의 회계 시스템이 육군과 다르다며 급유를 거부하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레나다 작전 이후 미국은 특수전부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특수작전사령부 즉 US SOCOM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미 6해 공군은 통합형 무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미 특수정부대는 1989년 12월에 있었던 파나마 침공작전에 투입되어 이때는 나름 활약을 펼쳤고요.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한 데 성공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 특수정부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부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테러와의 전쟁 경험이 중요했나요? 미국은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성공적으로 탈레반 지도자 무하마드 오마르와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머리가 나타나 미국을 게릴라전으로 내몰았고 골치 아픈 게릴라 세력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지도자 제거였죠. 문제는 이슬람 게릴라 지도자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역에 숨어 있었고 하루 단위로 주거지를 이동했으므로 제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수전부대를 동원하려면 적의 근거지 지형 파악, 적의 방어 수준 분석, 그리고 침투 경로 및 탈출 경로의 확보 등등 수많은 요소를 분석하고 정밀한 작전을 짜야 하는데요. 이러한 작업에는 최소한 수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사이에 게릴라 지도자는 위치를 이동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킬웹이라고 호칭되는 AI 기술의 등장이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최초의 AI 사례로 GPT를 거론하지만 실제 실용적 목적으로 최초로 사용된 AI 기술은 미국 팔란티어사가 개발한 킬웹입니다. 미국 CIA는 빈 라덴을 비롯한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막대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내는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팔란티어에 요구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킬웹이었죠. CIA는 킬웹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빈 라덴을 추적할 수 있었고요. 킬웹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미 특수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킬웹의 작동 방식을 보면요. 미국이 보유한 수많은 정찰 자산에서 입수한 막대한 정보를 융합 및 분석해 표적의 위치를 찾아내고 이후 표적에 최적으로 접근 및 타격할 수 있는 수단과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 방식을 추천해 줌으로써 작전 준비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과거 미국의 특수작전은요, 영화에서 보듯 수주나 수개월 단위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킬웹이 사용됨에 따라서 미 특수작전부대는 표적을 발견한 이후 하루 만에도 제거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미 특수작전부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란티어의 킬웹 기술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에게 표적 정보와 작전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공작전, 이란 공습작전에도 팔란티어의 AI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국내 유명 방산회사와 협업해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공식적으로 한국형 킬체인 전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이런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통제된 불안전 상태에 장기화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즉각적 체제 전환보다는 관리 가능한 혼란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마두로 제거는 상징적 목표였고요. 이후에는 베네수엘라의 군부와 관료 엘리트 일부를 잔존시킨 채 점진적 권력 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이 경우에 다소의 치안 불안과 경제 침체는 지속되지만 완전한 내전이나 국가 붕괴는 억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총독을 파견했었잖아요. 그래서 총독 가지고 이제 뭐 이라크를 다스린다고 했었는데 이러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무장 세력이 일어나서 거의 내전 상태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변수도 있는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는요, 강경하게 반발하겠지만 제한적인 개입을 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국제법적 반발을 극대화할 겁니다. 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고요. 중국은 베네수엘라까지 군사력을 투사하기엔 너무 멀고, 그리고 일단 태평양 빠져나와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다만 이 사태는 미중러 간 주권 침해 기준선이 다시 낮아지는 선례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대만과 우크라이나 혹은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더 거친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야, 너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또한 경제적으로는요, 국제 에너지 시장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추가 이탈은요, 단기적으로 유가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동, 브라질의 증산 여력으로 중기적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권 리스크가 곧 에너지 리스크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는 다시 군사 및 외교 문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얼마나 베네수엘라가 빨리 안정화를 찾느냐가 관건이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 군부 분열과 국지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거예요. 베네수엘라 군부가 일사불란하게 통제되지 못할 경우 친미, 반미 세력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하고 브라질 국경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이쪽으로 난민과 무장 세력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 전체 불안감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정보와 금융 압박으로 이를 사전 차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죠. 콜롬비아를 또 찍었잖아요. 다음은 너 이렇게. 한마디로 이번 작전의 본질은 베네수엘라 민주화가 아니라 미국은 여전히 정권 제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략적 시그널입니다. 세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 질서가 다시 힘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설 겁니다. 이것은요, 향후 모든 지역 분쟁의 계산법을 한 단계 더 거칠게 만들지도 모릅니다.